전투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굴복을 모르는, 끝까지 저항을 싸우는, 그리고 마지막 1 인이 남았을 때까지 저항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조차 스스로 몸을 던져 자결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들이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평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화가 촉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토지 개혁이 또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주의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 인제 자장농이 되면서 평등하게 묻혀서 농촌 공동체로 다시 우리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 우리라는 것이 한국인들한테 또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우리주의 내지는 우리 심리를 강화하는 게 있어요. 한국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일본 식민지 시절에서 벗어나서 그 '우리가 좀 일본을 앞서야 되겠다.' 한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기 전까지는 일본을 쪼끔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로 많이 봤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계속 일본에 전달되면서 일본의 문명화를 이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 속에서는 뭐 '우리가 저희들보다는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 우수하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나 보다. 우리나라를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애국심인데요. 이 애국심도 사실 우리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다 개인만 생각한다면 이런 마음들, 애국적인 마음들이 발동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돼. 좀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어.' 하는 강한 의지가 작동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방 이후에 한국이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줬던 걸로 꼽는 게 토지 개혁인데요. 그 당시에 아주 급진적인 토지 개혁을 하면서 쉽게 하면 사회 평등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되려면 일단 구성원들이 평등해야 되거든요. 이 불평등이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화가 촉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토지 개혁이 또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주의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 인제 자장농이 되면서 평등하게 묻혀서 농촌 공동체로 다시 우리가 된 거죠. 이것도 한국인에게는 큰 인제 노동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애국심이나 그런 공동체, 마을 공동체까지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한국인들 특유의 그 가족주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가족주의는 사실 우리주의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의 기초 단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족은 한국인들의 가족주의는 정말 세계적으로 놀랍죠. 뭐 예를 들면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그 아버지는 독일에 가서 탄도 캐고 베트남 가서 전쟁에도 참여하고 뭐 사우디도 가고 막 중동도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근데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가족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인들의 이 뜨거운 가족주의는 뭐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에도 잘 나오지만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심리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우리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인 고유의 우리라는 것, 우리주의라는 것이 경제 성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민족 심리를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또 개인주의 심리도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왜 이 개인주의가 그렇게 강해졌냐 하면, 90 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각자 도생 사회로 변해요. 개인 간 경쟁에 의해서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각자 도생 사회가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개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먹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내세우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
개인을 앞세워야만 겨우 생존이 가능한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인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한국 사람들 되게 개인주의적이에요. 자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기를 앞세우고. 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 생존이 가능하고 성공과 출세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한국인들 마음속에는 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강요한 개인주의 심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5천 년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우리주의라는 심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으면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하는 상황인데 일상생활에선 대체로 개인주의가 우세해요.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적 삶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한 조건과 계기가 형성된다. 그럼 즉각 우리가 나옵니다. 전면적으로 우리주의가 발동해서 우리화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단기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2004년 월드컵 거리 응원전 같은 거 꼽죠. 그 순간 한국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돼요. 다 개인적으로 목표가 달랐지만 월드컵에서의 우승 또는 선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형성되자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 돼 가지고 우리가 돼서 거리 응원전을 합니다. 또 IMF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때는 우리가 발동되죠. 그래서 또 모여 가지고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해서 나라를 살리고 또 계엄이 발발하자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우리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돼 가지고 다 달려나가서 개혁을 저지하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들 수 있는 조건과 기회가 있냐 없냐와 관련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조건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게 전면이 나서는데 만약에 그런 계기와 조건만 형성된다면 한국인들은 유감없이 우리주의를 발현해서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돼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사회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나라는 주어를 쓰는 걸 좀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인데 책을 쓸 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거 쓰기가 어색해요. 우리들이 생각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편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제 I로 쓴단 말이죠 그럴 때. 그리고 또 내 나라 그러면 싸가지 없어 보입니다. "야 나라 네 거냐 어떻게?" "우리 거지." 집도 그래요. 내 집 그러면 "야 이게 네 거야?" "내 거지." 아니 "우리 거지." 뭐 그다음에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표현들 있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러면 뭐야 저희들은 공유제인가? 남편하고 아내를 공유하나? 근데 우리는 내 아내 내 남편 그런 거보다 좀 훨씬 편하거든요 이 느낌이. 한국 사람들이 그 우리라는 단어가 편하니까 자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갖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그 특징들 영향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우리라는 단어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서양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은 우리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위라고 표현했을 때 딱 바로 그 자리에서 자르는 장면 많이 나와요. "위." 그러면 "왜 위야? 우리가 아니고 너와 나 별개지." 걔들은 아주 뭐 무슨 어떤 조건이 형성돼야만 위를 써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쓰면 혼납니다. 쪼금 친해졌다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만 친해지면 우리란 말을 쓰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우리란 말을 쓰고 싶어 하고 또는 적한테도 우리라고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나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편하죠. 소속돼 있다는 느낌. 하나가 아니라는 느낌. 혼자라는 느낌만큼 괴로운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좋고 그다음에 이 우리라는 것이 한국인들한테 또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우리주의 내지는 우리 심리를 강화한 게 있어요. 한국의 언어에도 이런 게 배겨져 있고 문화에도 있습니다. 문화에도 우리가 이렇게 중심이 된 문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한류라고 해서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도 외국 사람들이 한류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는 게 가족주의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끈끈한 가족이 나온다. 그래서 한국은 심지어 범죄 드라마를 봐도 꼭 가족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게다가 마지막은 보통 가족 간의 화해. 그다음에 힘을 합치기 또는 뭐 공동체와의 이제 일체감을 느끼는 거 이런 식으로 보통 끝나요. 그게 외국인들한테는 상당한 감명을 주는가 봐요. 개인주의적으로 마무리되는 드라마에 비해서. 이런 것도 한국인의 문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어라든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개인주의 사회에 살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우리주의 또는 집단성이 강한 이유는 바로 이런 한국의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강화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번에 계엄 때 제일 먼저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주로 586 세대라고 봐야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볼 때 이분들이 가서 계엄군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유튜브 같은 것으로 시청한 젊은이들 반응이 되게 비슷해요. "미안했다. 죄책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 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까? 만약에 한국 사회가 정말 남남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사회라면 그건 남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계엄군에 맞서다 죽든 말든 그 사람 선택이에요. 내가 미안할 이유가 없죠. 뭐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지지하고. 그러나 남인 이상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나간 그 사람들과 나를 우리 관계로 본다면 가족 관계로 본다면 어떨까요? 미안하죠. 뭐 예를 들어서 굳은 일을 하는데 아버지 혼자 하고 있어요, 힘들게. 미안하잖아요, 자식 된 우리 입장에서. '아 미안하다.' 죄책감 느끼거든요. 그럼 "아버지 인제 나도 좀 할게요. 좀 쉬세요." 이러면서 젊은이들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한국인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 잘 이제 보여주고, 즉 남남 관계라기보다는 우리 관계로 본다는 거고요. 계엄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주의가 제가 전면에 나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남남 관계, 뭐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관계, 가족 관계의 견지에서 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행동과 희생은 굉장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유발하고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로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이 우리가 됐을 때는 사실 뭐 좀 비유하자면 천하무적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 위대한 존재를 인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된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인은 우리가 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천하무적에 대한 입장이 있죠. '인간은 힘이 세다. 위대하다. 강하다.'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또 실제로 그거를 보여주기도 했죠, 여러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예, 뭐 심리학 연구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요. 전쟁 중에 군인들이 적들이 막 기관총을 쏘는 해변가로 막 진격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무서울 텐데 어떻게 저길 나가지? 어떻게 돌격하지?' 그래서 돌격을 했던 전선에서 돌격을 했던 군인들을 대상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돌격할 수 있었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우애입니다. 전우애. 이 군인 집단은 뭉쳐 가지고 인제 전쟁에 임하다 보면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싹 트죠. 어차피 지면 다 죽는 거고 이기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사선을 넘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는 감정이 싹 틀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끈끈한 애정이 싹 트게 됩니다. 이게 전우애죠. 이 정도 되면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수류탄 날라오면 몸으로 덮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도 없어요. '동료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게 완전히 마음속에 장탄이 되는 거죠. 팍 던져 가지고 수류탄을 맞고 맨 앞에서 돌격하고 동료들이 죽을까 봐. 그래서 그 병사들 표현이 대부분 "동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돌격했다." 이 얘기예요. 전우애가 얼마나 인간을 강력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바로 이러한 이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되는 이상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그 신미양요 때 미군들이 강화도에 쳐들어왔는데 이 미군이 그동안 상대했던 나라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뭐 문화적이다 마다 이런 건 빼고 전투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굴복을 모르는, 끝까지 저항하여 싸우는, 그리고 마지막 1 인이 남았을 때까지 저항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조차 스스로 몸을 던져 자결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들이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 후손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강화도에서 참배를 하기도 합니다.
감명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저런 항쟁을 할 수 있을까?' 보통은 짐을 항복하려 하거든요, 살려고. 근데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중시하는 경우에 나오는 영웅적인 투쟁 정신이죠.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독립운동가들도 일본 강점기 때 감옥 같은 데 갇혀서 고문당하고 그래도 견뎌내잖아요. 왜 견뎌내느냐? 우리로 연결돼 있다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독립운동 조직, 우리 민족과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의식. 이게 그 사람을 강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되면 개인이 약해지고 혼자가 되면 강해질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쟁에 혼자 나서서 싸우는 병사와 전우회를 똘똘 뭉쳐 싸우는 병사는 누가 더 용감하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근데 한국은 우리를 가지고 뭉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용감한 민족이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때때마다 나오는, 위기 때마다 나오는 뭐 미친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위기 극복 유전자가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 위기 극복 유전자의 핵심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이 우리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한국인들은 정말 우리가 돼서 살아가기를, 모두가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한국인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 옛날부터 나오고 있는 이상사회에 대한 꿈이거든요. 한국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먼 옛날의 이상사회, 뭐 단고 시대 때부터 나왔죠 사실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으로 표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동학의 인내천사상이라든가 조선시대 때 이제 있었던 대동세상. 오늘날도 그 말을 씁니다. 대동세상이라고. 이 대동세상이라고 했을 때 조선시대 때 나온 이제 이념인데, 큰 대 같을 동자를 쓰잖아요. 이게 크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주의에 딱 부합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대동세상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엔 축제할 때도 보면 대동제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는 모임이라 그래 가지고 축제 자체가 원래 하나 되는 의식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흥이 나서 이렇게 노는 건데 어쨌든 이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이상 추구, 그 이상 사회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저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한국인들이 원래 그걸 꿈꿔왔는데 일시적으로 신자유주의에서 크게 사실은 우위가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떻게 고통스러운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사회 개혁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되살아나면 노동 의욕도 올라가고 뭐 용감해지고 뭐 오만 가지 좋은 어떤 긍정적인 자질들이 발현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될 때 행복해져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됐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인제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인간관계가 없다 보니까 혼밥, 혼술, 심지어는 혼노래방? 노래방도 혼자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흐름이 형성됐지만 사실 노래방 같이 가는 게 좋죠.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또 노래 같이 하는 게 좋고, 끝날 때 또 떼창 부르는 게 좋고 합창하는 게 좋고, 이게 한국인들 정서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전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쪽으로 지금도 작용할 수 있고, 오늘날의 이 한국의 어떤 어려움들,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도 이 우리를 되살리는 것이 정말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MZ 세대, 소위 젊은 세대 젊은이들은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성장한 친구들이잖아요. 그 어려서부터 혼자 학원 다니고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최초의 개인주의 세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전까지는 나이가 좀 있는 세대들이 개인주의가 심하다 한들 어려서는 계속 공동체 속에서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자라난, 우리주의 문화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이고, 최초로 어릴 때부터 개인주의적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는 이 젊은이들은 각자 도생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고립감, 고독감, 외로움 뭐 이런 데 시달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개인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자, 내가 혼자라는 이 심리, 의식은 주변에 사랑과 헌신을 할 대상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인제 큰 문제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공동체나 가족이 끈끈하게 인제 가족도 옛날하고 달라졌죠, 요즘에는. 하여튼 가족, 여럿 번째 공동체 이런 데 성장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에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쟁 나면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더더욱 그래요. 그 실무적이고 사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간관계가 아주 좋지 않은 한 사랑과 헌신의 대상은 없습니다. 애사심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애국심도 뭐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전쟁 나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젊은 입장에선. 자, 이런 조건에서 과연 2 인분 일을 하고 싶겠느냐, 또는 뭐 회사에 애사심을 가져라 하면 그게 귀에 들어가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만들어 놓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사람들 속에서 각자 도생과 치열한 개인 간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바꾸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건지 체험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젊은이들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사실 한국 젊은이들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긴 한데, 한국 세대 중에서 그래도 외국인에 비하면 우리주의가 강해요, 한국 젊은이들이. 대표적인 게 게임을 보면 알 수 있죠. 일본 사람들은 주로 게임을 콘솔 게임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개인이 하는.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게임기 들고 이렇게 깨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필요 없죠. 근데 한국 청년들은 게임을 할 때 인터넷에 접속해서 무리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콘솔 게임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게임방도 몰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한국 젊은이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한국인이다, 우리주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젊은이들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모여 사는 게 좋으니까 모여서 하겠지, 아니면 혼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젊은이들한테도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주의가 발현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이공동체 경험이 없는 건 괜히 치명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실컷 노는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라는 책도 쓴 적이 있는데, 사람이 이 발달 단계에 그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를 넘어서면 발달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학자들이 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간혹 야생에서 이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늑대소년 막 이렇게 부르죠. 뭐 늑대가 키웠는지 곰이 키웠는지 그건 몰라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인도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프랑스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음. 근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자들이, 뭐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안 돼요. 사람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동물로 살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제 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사회성 발달 같은 거, 이거는 시기가 있구나, 특정한 시기가. 요 단계를 넘기면은 이게 안 되는구나, 발달이. 그걸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결정적 시기에 대한 이론이 이제 확립된 건데요, 발달 심리학에서. 또 미국의 그 좀 문제적인 한 부모들이 자식을 가둬서 키우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 경우에도 일정 시기를 넘겨서 구출할 경우 사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인제 사회성 발달은 아동기 전까지 거의 완결된다는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 이후 잘 안 되니까,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어릴 때 놀이 공동체는 도대체 뭐냐. 아니, 사회성 발달이 되려면, 즉 대인관계 능력이 그중에서 핵심인데, 그 대인관계 능력이 생기려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계속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접촉하고. 그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막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상대방 감정 파악하는 능력도 올리고 또 갈등 생기면 조정도 하고 이러고 하는 거 아니야. 놀려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내내 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터득이 돼서 그 충분히 놀고 나면 아동기 막판 정도 되면 다 우수한 사회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난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때 그런 마을의 놀이 공동체가 활발했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대부분. 학교 가는 게 안 무서웠다는 거예요.
뭐 선생님 상대하는 것도 그다지 뭐 무섭진 않았어요. 오히려 옛날에는 권위주의적인 봉건적인 그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있어서 좀 폭압적인 부모가 있다 보니까 어른 무서워하는 애들은 있었지만 또래 무서워하는 애들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결정적 시기에 사회성 발달을 못 시킨 겁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일단 인간 그 자체가 좀 두려워요.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걸 굉장히 고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걸 하소연하거든요.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다. 힘들다." 일단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쉬운 회식 자리 뭐 면접 자리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자, 이런 젊은이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고, 또 하나는 이걸 넘어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개인으로 혼자 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는 치열한 개인 간 격투기가 벌어진다 그럴까요? 오징어 게임이 벌어진다 할까요? 서열 경쟁이 막 벌어지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그 서열에 기초한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 폭력, 뭐 왕따, 그다음에 뭐 차별 이런 걸 경험한 친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모여서 논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한테 당하는 폭력이나 차별.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사회적 부모가 가진 부와 권력이 그대로 학교에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권력대로 서열이 돼요. 그래서 글로리 같은 드라마를 봐도 이 깡패들이 보면 다 부잣집 애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옛날하고 그게 다른 점이죠. 저희 때 깡패들은 못 사는 집 애들이에요. 가난하고 인제 뭐 가진 게 없고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비행청소년을 비슷하게 돼 가지고 친구들 쪼끔 괴롭히고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학교의 지배 구조가 사회 권력 구조하고 지배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성장한 청년들이라서 인간관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부정적 경험보다 적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나쁜 경험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안 좋은 경험을. 심지어 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친구들도 많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뭐가 생깁니까? 사람이 무섭다는 느낌이 생기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대인 공포. 네, 저는 이걸 좀 경미하게 나타나는 걸 사회 불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회가 불안한 거죠. 사회생활이 힘들 거예요. 어떤 대인 관계도 힘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모임 같은 데 참여하는 것도 무섭고 그런 거죠. 거기서 뭐 매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평가 받을까 봐. 그게 무서운 거죠. 자, 그런 데서 기피증까지 생기는,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놀이 공동체 붕괴와 한국 사회 공동체 붕괴는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사회성 박탈, 대인 공포증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변질되고 왜곡되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죠. 예, 자본주의 자체가 인간관계를 상품 간의 관계로 변질시킵니다. 예, 뭐 노동력을 팠다라는 자체가 그런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을 파는데 노동력만 따로 떼서 판다는 건 불가능해요. 인격까지 같이 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자체가 상품화됩니다. 뭐 몸값이라는 얘기가 나온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저는 예전에 그 몸값이란 말을 들었을 때 굉장한 거부감을 느꼈었는데 아무리 그런 사회라고 해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몸값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냐. 프로야구 선수들 보통 몸값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할 때입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가지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지. 인간은 다 몸값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인간은 몸값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상품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나와 너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상품 대 상품의 관계가 돼 버립니다. 계산적 관계, 교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일단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상품 관계가 침투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게 공동체, 중소규모의 공동체 또 가족입니다. 거기에는 침투를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할 때는 그런 관계에서 맺어도 자기 동네에 가면 아닌 거죠. 이걸 이제 보여줬던 드라마가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예요. 거기서 보면 밖에 나가면 막 깨지고 뭐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마을에 돌아오면 아주 막 한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이 나와요, 드라마에.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공동체는 그 관계의 침투를 거부한 거예요.
버티면서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가족도 그랬어요. 근데 요게 바뀌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90 년대부터 개인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사회 단위에서. 이 개인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그전까지는 주로 이제 집단 간 경쟁이었거든요. 근데 개인 간 경쟁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깨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는 옛날에 팀별로 같이 일을 해서 팀별로 성과를 내고 그러면 팀원들 월급은 거의 비슷하죠. 이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무원 사회든 직장이든 직장인들끼리 끝나면 매일 술 먹는 게 일이었고 뭐 너무 좀 많이 먹는 경향이 있었지만 집에도 서로 놀러 다니고 친밀하게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한 가족처럼 지내는 분위기가 컸죠. 그게 1990 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대체로 직장인들이 분위기가. 뭐 그랬는데 90 년대 이후부터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개인 간 경쟁이 도입돼요. 그러니까 성과급, 업무 평가제 이런 게 도입되면서 제가 뭐 전에 듣기로도 조사한 바로도 사람들 관계가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인제는 서로 같이 여행 가는 일, 집에 놀러 가는 일 없고 끝나고 회식도 거의 안 하고 회식을 하더라도 속 얘기를 안 하고 왜냐? 옆 사람은 이제 경쟁자가 돼 버렸으니까. 이 새끼 깨진 거죠. 개인으로 다. 자 공동체가 다 깨졌어요. 그러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개인 간 경쟁에 완전히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완전히 정하게 되면서 가족 내에서도 개인 간 경쟁 관계가 가족 관계를 해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평가할 때 공부를 잘하거나 출세를 많이 한 자식을 우대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가족 내에서는. 뭐 예를 들면 70-80 년대에는 가족들이 모였다 명절 때. 그러면은 이 잘 나가는 아들도 있을 거고 돈 잘 벌고 좀 실업자라서 어려운 아들도 있을 텐데 보통은 부모들이 그 실업자 아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갈비찜도 앞에 놔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다들 격려하는 "힘내라. 어려우면 형한테 얘기해 봐.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줄게."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가족끼리 모여도 큰형이 막 그 위세에 떠는 잘 나가니까 이 실업자 동생은 저기 찌그러져 앉아 있고 갈비찜에 손이 안 닿는 위치 뭐 이런 데 앉히고 부모도 막 큰형만 칭찬하고 부모도 자식들을 이제 상품으로 보는 거죠. 근데 가족 형제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막 싹터요. 형한테 막 질투를 느끼고 이제 형은 또 잘난 체하고 싶어 하고 동생한테. 뭐 이런 거 모든 가족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족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못해졌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개인 간 경쟁 관계 모두를 상품으로 보는 관계가 소규모 공동체가 와야 되는 그 결과 조그만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가족 단위에까지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한국인들이 이제 뭐 그야말로 개인주의에 압도당하는 결과가 초래된 건데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에서 출발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와해시킨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이것이 결국에는 문제였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개인주의자가 돼 버린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기성세대는 어려움이 뭐였냐면 일단 배고픔, 가난했으니까. 그다음에는 권위주의 문화가 강했죠. 요즘에 비해서 훨씬 더 폭압적이었어요. 체벌도 많았고. 학교에서 많이 맞았던 세대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체벌이 2000 년대 초반까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체벌이 대단히 일상적이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린 시절 공장 다닐 때 출근할 때 빠따 한 번, 퇴근할 때 빠따 한 번 맞았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없죠. 그냥 정신 차리라고.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그 국가 폭력이나 그런 어떤 폭력, 어른들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이건 지금보다 커요. 그리고 또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 대신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 그렇게 맞고 나서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가족들, 따뜻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유받고 이 과정에서 용기를 얻고 또 그런 데 의거해 가지고 기초해서 때로는 저항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보면 그 당시에 배고픈 괴로움이 이제 위주였다.
외로움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반대죠. 그런 명시적인 폭력은 좀 덜해요, 옛날보다. 때리는 건 좀 덜한데 그런 정신적인 폭력은 저는 더하다고 봅니다, 옛날보다. 때리는 폭력은 줄었지만 은밀한 폭력, 친절한 폭력, 정신적인 폭력은 예전보다 더 심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전 세대가 겪지 못했던 큰 고통이 바로 혼자라는 고통.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일을 겪고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어른들 욕이라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술 먹고 행패를 부렸다 그러면 친구랑 아버지 욕하면 되거든요. 그럼 좀 풀리잖아요. 요즘에 그거 못하죠, 혼자니까. 그런 아버지는 줄었다 쳐도. 자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외로움, 혼자라는 고통 게다가 그 혼자가 경쟁이 없으면 안 돼. 경쟁까지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성장했단 말이죠. 근데 기성세대들은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제 돈 중심의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돈 중심으로 사고하고 돈이 최고라고 보고 세상 만물을 다 돈으로 평가하는 이런 이제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보면 옛날 젊은이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야 너희들은 우리보다 잘 먹잖아. 우리 어릴 때 스팸 못 먹어 봤거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도 뭐 학교에서 급식도 주잖아. 우리 때는 학교에 도시락 못 사 왔어."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일면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경제 중심의.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만 하면 된다. 노예면 어때? 많이 먹으면 되지.' 딱 요 얘기랑 같은 건데요. 유엔도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인제 경제 GDP 이런 걸 강조하다가 행복 지수를 따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은 안 된다고 보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근데 인간에게 과연 뭐가 더 중요할까 하면 저는 단연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밥보다는. 물론 굶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굶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고통스럽고.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쪼끔 덜 먹고 쪼끔 못 먹고 월급이 좀 적어도 화목한 공동체 이게 사람한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도. 한번 요런 걸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나가는데 월급이 얼마 안 돼요. 뭐 한 300 정도밖에 안 줘요. 뭐 300 이면 요새 적은 것도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200 그러면 200 줘요, 초봉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회사 사장도 너무 좋고 직원들도 너무 좋아요. 가면 막 친형제 같아. 그래서 너무 서로 위해 주고 아껴 주고 끝나면 회식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막 그런 화목한 직장이 있어요. 여기는 600을 줘요, 초봉. 근데 막 살벌한 거죠. 막 조인트에 날리고 못하면은 막 심할서 쓰고 동료들은 서로 치기 질투하고 뒤에서 정치질하고 어디가 더 행복할까요? 어디 다니는 게. 이제 200만 원짜리 직장 다니는 게 낫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이라도 많이 벌자.'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지 사실상 화목이 나아요, 굳이 선택하라면. 훨씬 행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기성세대들은 이 화목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돈을 갖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살았다 보니까. 그래 젊은 세대들이 잘 이해 못하고 "너희는 배부른 세대야." 이딴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은 이중으로 상처받는 거죠. 우리 처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한다 저 인간들은. 저 인간들은 "야 돼지다 돼지. 경제 중심으로만 생각한다." 이렇게 인제 젊은이들은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성세대한테 자꾸 하는 말이 "자꾸 돈만 가지고 단순하게 세상을 보지 말라. 젊은이들의 삶을 좀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해 봐라. 뭐가 옛날보다 더 힘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만을 일단 비교해 본다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은 진짜 집단주의다. 우리주의. 집단주의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우리주의다. 일본은 가짜 집단주의다. 전체주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독재 정권이 예를 들어 국민들을 탄압한다. 또 계엄을 선포한다. 그 순간 한국 사람은 우리가 돼요. 이때는 목표가 딱 똑같아지는 거죠. 계엄을 저지해야 된다. 뭐 내란을 저지해야 된다. 우리가 됩니다 그 순간. 그러면 바로 모여 가지고 저항을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줄기찬 저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과거부터 그랬고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뭐
소위 역사책에 밀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다 봉기거든요. 민중 봉기입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웠던. 그 봉기의 횟수나 크기나 규모가 대단하죠. 한국은. 어마어마하죠. 뭐 최근 대 와서는 또 반해세 투쟁까지 하는 동학혁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만 하더라도 이승만 정권에 맞서 싸운 4.19 혁명. 그다음에 유신 독재 반대 투쟁과 부마 항쟁. 그걸로 인제 박정희가 다시 무너진 거고, 그 이후에 광주 민중 항쟁 있었죠. 총을 들고 싸웠던. 그리고 87년 6월 항쟁, 군부 독재를 퇴진시켰던. 그 이후에도 수많은 촛불 항쟁, 그리고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이걸 보면 일본 사람들이 기가 질려 버리는 거죠. 뭐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싸우지?' 지배층에 대항해서. 일본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민중항쟁의 역사가 없습니다. 뭐 일부 있었지만 한국에 비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배 세력 교체가 거의 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봉건 세력도 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양만 하더라도 봉건 세력, 봉건 지배층이 시민혁명에 의해서 제거되죠. 교체가 됩니다, 자본의 왜곡으로. 그게 인제 시민혁명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그것도 없어요. 메이지 유신은 지배층 주도의 혁명이에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봉건 지배층이 자본가 계급이랑 융합을 해 버려요. 그래서 일본은 사실 봉건 자본주의라고 해도 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지배층 교체가 없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배층에게 저항하거나 지배층을 교체한 역사가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자민당은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어요. 놀랍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미국도 그래도 좀 몇 번 교체됐는데 민주주의 공화가. 일본은 계속 자민당입니다. 자, 미국도 개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런 저항력이 좀 약하죠, 전반적으로. 근데 한국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구상에서 뭐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랑스가 자기가 대혁명의 나라라고 자랑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완전히 상실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재생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봅니다. 가장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집을 지을 때 가옥 구조에 영향을 줬죠. 자, 일본 집들 한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방이 벽으로 쳐져 있습니다. 요새 같아요. 그리고 문 안에 이제 들어가면 밖에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지도 못합니다. 가운데 불이 있죠. 거기다 불 피워 놓고 있죠. 이거 외부인들 침입을 막는 구조 아니에요, 딱 봐도? 중국도 그래요, 놀랍게도. 서양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초가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외부로부터 적을 막는 구조입니까? 여기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구조예요. 집 자체가. 쉽게 가면 경계가 별로 없어요, 박하고 안 하고. 울타리도 부자들은 그래도 재산 지키려고 쪼끔 쌓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담장이. 근데 초가집은 그냥 대충 쌀이 엮어서 해 놓기도 하고 돌 쌓아 놓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낮아요 또. 다 들여다 보여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득 들어가서 마루에 앉아 가지고 주인한테 "이리 오시오. 물 한 잔 주시오." 해도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진짜 집단주의다.'라는 것은 거기서도 드러나요.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이런 거죠. 한국의 마당도 그런 용도로 쓰였죠. 바깥하고 완전히 열려서 개방돼 있어 가지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쪼끔 큰 마당은 항상 잔치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집에서 마당에서 하고 잔치도 거기서 하고 결혼식도 거기서 합니다. 그게 쪼끔 더 확장되면 이제 좀 넓은 마당 같은 걸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다 하죠. 그리고 그때 인제 한국 사람들이 그 마당에 다 들어와서 잔치하면서 소위 이제 잔치할 때는 지나가는 거지도 불러서 먹을 걸 주잖아요.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같이 나눠서 같이 살아가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폐쇄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가 대체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띤 사회 시스템입니다. 그게 인제 일본의 경제 발전에도 요즘엔 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너무 규칙, 뭐 매뉴얼 이런 걸 중시하고 전통에 얽매여 있고 혁신을 거부하고 요런 성향이 강한데, 한국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성향의 문화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국 시스템은 자꾸 변해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또 새 것을 받아들이고 혁신하는 데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디지털하고 굉장히 빠른 나라입니다. 요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사회 시스템에 준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매뉴얼 사회라는 말이 나오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당황해하는, 이게 상당한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러니까 매뉴얼 없으면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은 매뉴얼이 마음에 안 들면 부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움직여요 사람이.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어 거기에 맞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럼 위기 대응이나 이럴 때 누가 잘할까? 한국인들이 잘합니다. 융통성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한국인의 인간 중심성과 일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규칙 중심성 내지는 집단 중심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다른 모든 것에 비해서 인간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규칙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맞으면 버린다 이거예요. 뭐 새로운 문물 인간에게 도움되면 받아들이고 안 되면 버려. 이런 데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화끈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중심이니까. 위기 때도 항상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요. "야 법이 뭐 허용하지 않아서 못해. 웃기지 마. 일단 도와줘." 이런 거죠. 일단 사람이 살고 볼 일이지. 한국 사람들 잘하는 말이죠.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볼 일이지. 그런 걸 따지고 앉아 있냐.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법과 제도, 규칙, 규정 이런 데 없으면 못 살려요. 뭐 심한 경우에는 인제 그렇다는 거고, 살리긴 살리겠지만 굉장히 한국인들하고 좀 다르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이런 장점은 굉장히 우수한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우리주의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인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인간은 좋은 존재예요, 그 무엇보다 귀중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애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의 문화증후군이 대인공포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냥 사람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해치고 죽이고 한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잘 못 믿는다. 속을 알 수 없다, 저 인간. 이게 일본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그럼 한국인들은 인간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개방적으로 대하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대할 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뭐 서양인들이 오면 처음에 좀 징그러워서 그랬을 수 있지만 그래 잘해 줬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한국인들은 '이방인이다.' 뭐 이런 것 중심에 일단 '인간이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대하는 거죠. 원래 홍익인간 이념 자체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지 널리 우리 민족을 이롭게 하라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인류애입니다 사실은. 뭐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인류애를 제창한 게 전 홍익인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인간 자체를 귀중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스스럼 없이 정을 줘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살았던 교포들이나 이런 경험자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서 또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 중에서 많은 게, 한국인들은 당연히 쪼끔 친해지면 낯이 익으면 정을 준단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외국인이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차별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거를 안 돌려줘요. 정으로 주면 정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와요. 그래 가지고 "야 냉정한 놈들." 뭐 이렇게 평가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예, 한국인들은 그런 데서 거침없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사회동포주의 뭐 인류애 이런 것들을 꼽으라면 또 한국인들이 저는 첫순위에 꼽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배타적이었죠. 그러다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실 때에는 완전 투항합니다. 또 완전히 베끼 들고서 막 우상숭배하듯이 달려드는데, 한국인은 그런 자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외국인을 대하거나 다른 대상을 대할 때의 태도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고, 또 한국인들은 일본을 대할 때에도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이런 경향이 별로 없어요. 저 우리보다 좀 열등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차별의식 같은 걸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이 우월감이라는 것은 사실 열등감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이는 우월감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등하냐 우월하냐라는 판단은 이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이 점은 우월하고 이 점은 열등해. 이 판단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은 문제가 돼요. '손흥민이 저보다 축구 잘한다. 나보다 축구 실력이 우월하다.' 이 판단을 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열등감을 느껴서 막 손흥민을 죽이고 싶어 한다 내가.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열등감과 우월감은 그래서 건강한 감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열등하냐 우월하냐는 판단과 별개의 문제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일본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그렇다고 해서 우월감을 느끼질 않아요. 왜?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니까 그걸 우월감으로 자꾸 표출하려고 합니다. 한국을 힘으로 정복하려고 한다든가 경제력을 앞세워서 무시해 보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제 물론 오늘날 한국 사회는 90 년대를 지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쉽게 하면 돈 없다고 무시당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중에서 동남아시아 사람 오면 우월감을 드러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병적인 현상이고, 원래 한국 사람들은 경제를 기준으로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잘 평가한 적도 없고 과거부터. 또 그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뭐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 외국인을 대하는 원래의 태도는 굉장히 건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있죠. 왜곡돼서 잘못 이용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주의는 그 홍익인간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인류에. 그래서 인간을 다 좋아하고 인간을 다 우리가 되는데, 전체 인간 인류가 이 우리가 되기를 좋아하지만 바라지만 홍익인간 이념이 그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인들이 바라는 거는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차원에서의 우리였습니다. 그게 이상사에 대한 꿈이었고. 그래서 그걸 먼저 추구한 거지 다른 민족을 배타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제 이런 점에서 인종주의나 이런 거하고 정말 달라요, 히틀러의 인종주의 같은 거하고는. 근데 이러한 어떤 인간에 기초한 이 한국인들의 우리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막혀 있죠, 완전히. 그거를 실현하기가 힘든 사회가 돼 버렸죠. 오히려 한국 사회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개인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개인 이기주의자들이 드글드글대는 사회. 근데 이 개인 이기주의자들도 무리를 지어서 이익을 추구해야 더 도움이 된다는 것 좀 알아요, 혼자서 추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무리를 모아요. 그걸 이제 보통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족 범죄단,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범죄를 저지른다든가, 또는 뭐 어떤 특권 세력, 엘리트 집단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게 인제 한국 사회에서 집단 이기주의처럼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내부에서 그 어떤 사실 도둑들 간의 일시적 제휴에 가까운 그거를 우리주의라고 착각하고 또 우리주의라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경우에는 소위 인제 끼리끼리 문화 또는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주의인 것처럼 왜곡될 수가 있죠. 근데 원래 우리주의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부만 잘 먹고 잘 살자 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는 게 바로 우리주의예요. 우리주의는 모두가 다 가족처럼 잘 지내자, 사이좋게, 요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우리주의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인제 변질된 거죠,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전체주의는 변질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의 가면을 쓴 개인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공장 같은 데 가면은요, 이 제일 좋아하는 사장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거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한 가족." 이런 그거예요. 근데 엄청난 저임금에 열악한 대우, 그다음에 인격적 모독과 무시,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있었던 곳인데 "우리는 한 가족." 이런 그 느낌이 안 오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야 씨, 뭐 저렇게 해서 우리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거는 가진 자들의 통치술 이상의 의미는 사실 가지기 어려운데, 만약에 거기에 굴복했다, 싸워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열받아 가지고 싸웠다든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든가 하면 상황이 좋아졌겠지만, 우리는 한 가족 구호에 굴복했어요, 싸우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주의로 갑니다. 그게 일본이에요. 전체주의로 가요,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한 가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편하니까. 그걸 부정하는 순간 맞으니까. 혼나니까. 자, 그런 사회가 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한국도 진짜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춰 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평등이에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실현하고 평등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는 문화, 또 협력하고 단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면 한국인들의 우리주의가 활짝 펴 나가겠죠.
근데 그게 없는 조건에서 불평등이 극심한데도 "우리는 하나야." 뭐 이러면 전체주의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전체주의로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악용되면. 그래서 우리가 되려면 주관적으로 우리라는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된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사회적 조건 기초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기초에서 우리 의식이 형성될 때 '진짜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즘입니다. 집단의 압력과 비난이에요. 이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또 깊이 들어가면 집단을 무서워한다기보다는요, 지배층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주의는 백성들 속에서 나왔어요. 지배층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돼서 살다가 보니까 나온 그 주의가 우리주의거든요. 근데 일본의 집단주의는 위에서 내리먹인 거예요. 집단이 중요하지. 개인을 앞세우고 이것들이 뭐 이러면서 메타작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집단이에요. 이제 지배층이죠. 제가 그런 것들을 또 요즘에 자주 느끼는 게, 일본 공포 영화 보면요, 일본 공포 영화 소재 중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마을입니다. 그 고립된 마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마을은 강고한 집단주의가 있어요. 집단의 규칙, 질서, 심지어 뭐 사람을 뭐 산 사람을 바치는 축제까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일본 그 드라마나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 정말 규칙을 잘 지킵니다, 철저하게. 근데 그걸 어겼을 때 무서워서 잘 지키는 거라는 게 그 드라마에서 잘 나오죠. 그래서 외부인이 들어가서 그 규칙을 무시했을 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드라마들, 공포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을 누가 정했느냐? 마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토론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보통은 그 마을을 지배하는 영주나 신관, 이런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작살을 이제 쳐벌하는, 이게 정착되면서 그 마을의 그 공포 분위기가 형성됐죠. 근데 들어가 보면 질서가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웃는 미소까지도 정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친절한 말과 미소. 근데 그걸 거절했을 때 돌아섰을 때 험악하게 변하는 모습, 이런 거 일본 드라마에 자주 나오거든요. 다테마에와 혼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일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해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집단이 정해 주는 규칙, 질서, 역할이 있는데. 뭐 심지어 거기 나오는, 저 얼마 전에 본 드라마에서는 한 명이 계속 나쁜 짓 하면서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인공 중에 하나가 물어봐요. "너는 개인으로서의 꿈 같은 건 없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문에서 부여한 역할을 완수하는 게 나의 모든 삶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서 내가 '야, 진짜 한심한 사회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자, 그런 식의 받아들임. 집단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정체성으로 만드는 이런 사회가 일본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 같은 게 들어갈 여지가 훨씬 한국보다 적죠. 일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신은, 전 심리학자로서 인제 그런 입장인데요, 인간을 투영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사실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사람 중에 본 사람이 없어요. 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성경 같은 데서 그냥 전해지는 얘기일 뿐이지. 따라서 인간이 그 투영하기가 너무 좋아요. 막 투영하는 거죠, 자기를, 인간을.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신에도 투영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인간을 무서워하죠. 그리고 인간 세계를 약육강식의 세계로 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 그게 신에도 투영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있어서, 인에게 있어서 신은 어떤 존재냐? 일단 힘이 센 존재입니다. 절대적 강자. 사람의 목숨을 마구 빼앗아도 되는,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두려움과 외경의 대상이지, 친근한 뭐 친근한 아버지 뭐 이런 이미지의 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로.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한국은 인간 자체를 워낙 좋게 보는 사람들이니까 인간이 수용됩니다, 한국에서 신이. 그럼 한국인들에게 신은 뭐냐 하면 친한 친구, 벗, 혹은 자애로운 아버지, 이런 게 투영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신과 맺는 관계는 절대 복종 관계. 뭐 신관 앞에서 막 다 절하고 또 새로운 권력자가 나와서 "내가 신이다." 그러면 다 절하는 이런 영화도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영화를 봤는데 한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신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반영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귀신 아니겠어요? 일본 귀신들을 보면은 이게 사람을 막 죽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유명했던 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 잘못 보면 죽는 영화인데요. 그 링 보면 얘는 이유가 없어요. 그 보면 그냥 죽여요, 사람을.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전통적인 귀신들이 그래요. 마치 그 맹수 같아요. 자기 영역을 차지하고 앉아 있다가 들어오면 다 죽여요. 맹수가 그러잖아요. 또는 옛날에 난폭한 폭군이나 영주가 그랬겠죠. 자기 영지를 차지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다 죽였겠죠. 침략자는. 그러니까 이게 인제 귀신에 반영돼서 일본 귀신은 그렇게 이 특정 영역을 차지하고 거기에 들어오면 다 죽인단 말이에요. 어떤 집에 자리를 잡고 앉은 귀신은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 다 죽이거든요. 근데 한국 귀신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부터. 어떤가. 한국 귀신은 그런 귀신 거의 없습니다. 그 처녀 귀신 얘기 중에 유명한 게 사또한테 밤마다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죽게 만드는 제 장화홍련전인가요? 뭐 하여튼 그래서 죽는데 그 귀신을 죽이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쉽게 하면 그 상소하고 읍소하려고 자기 억울한 사연을 얘기하려고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보고 놀래 죽은 거거든요 그냥. 그냥 어느 인제 심장 강한 사또가 안 죽고 그 얘기를 다 들어 주고 해결해 주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귀신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원한 푸는 게 목적이에요. 아무나 죽이는 거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귀신은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귀신이 거의 없어요. 도깨비조차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 귀신은 잔인한 귀신들이 정말 많아요, 얘기들을 보면. 이게 다 뭐냐? 이 인간이 신에게 투영한 겁니다, 귀신에게. 그래서 일본에서 살면 일본 귀신은 무서워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죽이니까. 근데 한국에서 살면 한국 귀신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원한이 없으면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들어주면 돼 얘기. 귀신 나오면 "자 얘기해 봐. 내가 들어줄게." 이러면 다 끝나거든요. 그 얼마 전에 그 파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파묘에서 이 무당이 막 그 귀신의 정체를 파헤치다가 일본 귀신이라니까 도망가요. 일본 귀신은 안 돼. 왜 그랬을까요? 일본 귀신은 달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막 죽이거든. 한국 귀신은 딱 정체를 알면 원하는 게 뭐지 들어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일본 귀신은 막 죽이니까 여기서도 파묘에서도 보면 일본 귀신이라니까 손대잖아 무당이. 그게 바로 이제 한국과 일본 귀신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자 요런 걸 봐도 일본 사람들은 신과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를 투영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인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본인들이 신과의 관계인들 과연 건전하게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한국인은 거기에 비하면 신을 그 자기가 인간관계 맺듯이 맺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 백성들은 우리로 하나로 뭉쳐져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인이 될 텐데 뭐 먼 과거 일이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육식 금지를 내렸을 때 일부는 저항했을 겁니다. 그 규칙을 어기기도 하고. 처벌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무서워서 그다음부터 내면화시키죠 그거를. 불교 교리로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안 먹게 되는. 자발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초자의 기초에서 안 먹는다 그럴까요? 내면의 감시자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육식 금지가 1200 년이 유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가 폭력에 의해서 금지가 됐겠고 좀 지나서는 내면화된 종교 교리, 내부의 처벌자와 감시자가 못 먹게 만들어서 안 먹은 거예요 이제 안 먹게 된 거죠 그냥. '아 이거는 먹으면 부도덕해. 고기를 보면 막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한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래 1200 년이나 갈 수 있었던 건데 한국인들은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마."라고 하면 혼자 그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반응하죠. "야 먹지 말라는데 저게 말이 되니?" 그럼 한국 사람은 "말도 안 되지. 왜 고기를 못 먹게 해. 사람이 먼저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야 그냥 먹어. 괜찮아, 괜찮아." 먹어요. 근데 그걸 처벌했어. 한국인들은 또 그걸 처벌하면 남 일로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기 금지 못 시킵니다. 고기 금지 시켰다가는 봉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야만적인 말도 안 되는 육식 금지령 같은 걸 내린 적도 없고
내려서 성공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성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육식 금지령만 보더라도 일본이 그렇게 저항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본은 사실 메이지 유신 전까지 끊임없는 영주들 간의 내전이 벌어졌던 나라입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이 있었죠. 자, 이 과정에서 이웃에 사는 백성들은 나랑 똑같은 우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병사로 동원돼서 쳐들어와서 날 죽일 수도 있는 적이잖아요. 자, 이런 관계,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 그리고 뭐 살아남는 게 목적이 되는 사회가 된 일본.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화가 방해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은 긴 세월 동안 통일 국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일본은 영주가 사실 다 통치한 나라지 왕 천황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상징적인 존재지. 근데 한국은 왕이 그래도 파견해요, 지방 관리들을. 고려시대 때도 보면 지방 토호들의 힘이 세긴 셌지만 조선시대 되면 그게 거의 완비되면서 중앙 집권화가 거의 확실해지죠. 그 한국인들은 천년 정도를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에서 통일 국가에 살면서 백성들끼리 내전을 한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이 없습니다. 뭐 전라도 하고 경상도가 전쟁하고 영주가 서로 대립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는 자연히 우리라는 의식이 국가적 차원으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거기에다가 외적의 침입은 또 많기 때문에 계급계층을 막론해서 우리라는 의식이 싹틀 수도 있었고, 그래서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까지 이제 생겨난 거죠. 이런 점에서 그게 지배층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저항할까 봐. 잘 뭉치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막 들고 일어나니까.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지배층도 도덕 정치 표방하고, 그다음에 뭐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상 사회를 표방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배층들이 표방한 거예요. 왜? 백성들을 안 그러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딴 거 다 떠나서. 그래서 한국은 사람들을 힘으로 깔아뭉개는 정치를 배격하고 힘보다는 그 도덕과 명분을 내세우는 정치를 중시했던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 인제 흩어져 있고 서로 싸우고 사이도 안 좋고 막 이러니까 그냥 힘으로 누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육식 금지해." 이러면 하는 거예요. "까라면 까." 뭐 이런 사회. 그것도 뭐 사실은 정해진 규칙, 질서,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개방성, 융통성, 창의성 같은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본에도 신조어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 안 좋은 사회 현상들을 표현하는 신조어들이 있는데 한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신조어 만드는 귀신들이에요. 정말 잘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 뭐 이런 것도 잘 만들고 심지어 욕도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욕을 누가 만들겠어요? 지배층이 만들겠어요? 뭐 집현전 이런 데서 욕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욕을 만들겠습니까? 백성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욕 찰지네. 난 쪼끔 바꿔 봐." 뭐 이러면서 개인의 개성을 더해서 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국의 욕은 뭐 욕 대백과사전이 있을 정도잖아요. 일본은 욕 몇 가지 안 돼요. 드라마 보시면 계속 같은 욕이 나와요. 제가 일본 영화 보면서 '좀 새로운 욕이 없을까?' 해서 듣는데 몇 가지 안 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욕도 자유롭게 못 만들어요. 그걸 유통도 안 시켜요, 백성들이. 게다가 한국은 소설 같은 것도 정해진 틀이 없잖아요. 춘향전 계속 각색돼요.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첨가하면서 스토리를 바꾸고 막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춘향전 판본이 막 바뀌고 그러죠. 백성들이 다 소화해내면서 바꾸는 걸 자유롭게 하는 나라 한국. 일본처럼 "이거는 절대 바꾸면 안 돼. 이게 원본이야. 유지해야 돼." 어디가 더 좋을까? 저는 당연히 한국이 더 융통성, 개방성, 창의성에서 우수하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단순한 조립 경제나 이런 경제에서는 일본이 상당한 그 강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매뉴얼대로 꼼꼼하게 하고 이런 게. 근데 앞으로의 경제, AI 경제, 창의 경제로 가면 갈수록 한국인들의 특성이 살아나는 것이 좋다. 뭐 사실 그 혐오안이 강한 사람들이 한류에 열광하는 건 아니죠. 좀 분리돼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혐오는 보통 나이가 좀 있는 층이 많고요. 군국주의 지배층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제 정환론 같은 걸 주장하고 한국을 뭐 지배해야 된다고 떠들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혐한론이 많고, 혐한론은 사실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위해서 지배층이 조작해낸 감정이란 말이에요. 일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해를 끼친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부터 일본에는 문명을 전달해 주고 뭐 그랬지. 거기 가서 우리가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뭐 식민 지배를 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문화를 전달해 줬죠. 그다음에 뭐 임진왜란만 해도 우리가 먼저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막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열받아 가지고 응징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대마도 정벌 정도에 유일한데 그것도 왜구의 노략질이 너무 심해서 항의하러 간 차원에서 정령해서 대마도 도주한테 "야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지은 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죄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일본은 한국의 덕을 많이 봤죠. 옛날에는 문화, 문명 이런 걸 전달해 주는 나라였고, 또 한국 전쟁 최근으로 와도 한국 전쟁 덕분에 경제 발전에 큰 이익을 받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면 됐지, 해를 끼친 게 없는데 왜 혐한이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조작해낸 감정이다, 지배층이. 이렇게 인제 보는 게 맞겠고,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은 층에 좀 영향력이 더 커요. 반면에 한류는 나이 든 층에도 좀 있지만 젊은 층에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겨울 연가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일반 아줌마들 중심의 이렇게 배용준 열풍인가요? 요런 게 좀 불었다면,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 노래, 만화 뭐 이런 게 막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젊은 세대는 정부의 교육 같은 거에 영향을 덜 받죠. 뭐 일방적인 역사 왜곡 같은 거에 영향을 덜 받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인상을 직접 자기들이 소비하는, 접하는 한국 문화를 통해서 형성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혐한이 거의 없어요. 혐한 정서 거의 없어요. 그냥 좋아요. 한국 좋아하는 층은 많습니다. 한국말로 그 노래도 따라 부르는 일본 청년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혐한과 이 한류를 동시에 가지면서 고민하는 일본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좀 분리돼서 있다라는 거고, 점점 더 혐한은 줄어들고 한류가 우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혐한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몰아붙여도 젊은 세대처럼 자유롭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혐한을 퍼뜨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일본 사람들은 타인을 경계한다고 봐야죠. 그게 혼내와 다테마에로 표현되는 거죠. 경계하지 않는다면 다테마에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뭐 타인을 배려해서 만들었다? 그건 웃기는 얘기고요. 한국인들도 타인 배려할 줄 알아요. 근데 굳이 또 하나의 마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테마에를 만든 것은 생존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본 어떤 일본 드라마에 외국인이 일본에 표류해 갔는데 일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런 조언을 하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마음을 10 개는 만들어야 돼." 제가 볼 때 '야 이 일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다테마에를 만들고 그걸로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경계하고.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고 경계를 치는 이런 일본인들의 성향에서 드러나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물리적 경계도 확실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일본 사람들은 일단 칼이 닿지 않는 거리 정도 뛰어요. 자기들은 모르겠죠, 그게 그 거리라는 거는. 근데 일정 정도 이제 거리를 두고선 서서 얘기를 하는데 이 거리가 칼을 이렇게 찔러도 안 닿는 손을 이렇게 해도 공격할 수 없는 거리란 말이에요 사실. 서양 사람들도 비슷해요. 이게 워낙 그런 식으로 격투나 결투나 이런 걸 많이 했던 나라들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보면 그 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이렇게 치면 한 대 치면 바로 맞는 거리에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인들은 너무 거리가 가까워요, 말할 때. 일본 사람들의 이 한국 생활기 이런 걸 읽어보면 나와요. 게다가 말을 하다 보면 자꾸 다가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일본 사람은 그게 무섭대요 이 다가오는 게.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들리니까 또는 잘 말하려고 또는 친근감을 느껴서 다가가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경계 같은 걸 잘 인정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팍팍.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타인을 경계하는 이런 성향이 일본에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이제 한국과는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속을 잘 내비치는 사람들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만 친해지고 술 마시면 속 얘기를 다 한다. 또 자기 약점이 될 만한 얘기까지 다 하더라.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 어떻게 저런 얘기를 다 털어놓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외국인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거기에 너무 반해서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많습니다. 너무 인간적이라고 느껴서.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절대 속을 내놓지 않거든요, 아무리 가까워진다 해도.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경계하지 않고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일본 사람들은 타인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성향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집단의 질서 같은 거는요 쉽게 유지되지 않아요, 가짜 집단주의에서는. 진짜 집단주의의 경우에는 별거 안 해도 진짜 집단주의 즉 평등에 기초한 우리 공동체는 잘 유지됩니다. 별 문제 별로 터치 안 해도 돼요. 여기는 법도 별로 필요 없어요. 도덕만 작용하면 돼요. 근데 이 가짜 집단주의 전체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는 개인 간 갈등, 긴장, 그다음에 인제 배신에 대한 두려움, 불복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선 긴장감 넘치는 사회죠. 그래서 일본 드라마들 보면은 질서정연한 마을, 겉으로 처음에 방문객이 가서 볼 땐 너무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딱 정돈돼 있는데 쪼금 지나고 보면 이제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뭐 그런 게 이제 느껴집니다, 긴장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희생양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어떤 스트레스,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폭발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면 누군가 희생양을 찍어서 쏟아붓게 만들어요. 대체로는 집단의 규칙을 어긴 사람, 집단을 배신한 사람, 뭐 집단으로부터 도망치는 도주자, 뭐 이런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죠. 그래서 막 이제 공격하게 만드는. 자, 이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인제 그런 어떤 배타적인 태도, 내부의 소수에 대한 잔인한 태도, 요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혼내가 발현될 수 있는 이 조직 문화가 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테마이를 상대하다가 그 조직 문화에서 서열 문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군대죠. 일본의 군국주의군도 유명합니다, 잔인한 상명하복의 문화로. 그 위에 있는 군인들이 아래에서 군인들 작사를 내고 막 그냥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학대를 하고, 그럼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은 또 밑에 있는 군인들을 학대하고, 그 군인들은 양민들 학살하고 나가서, 이게 일본 군국주의 문화란 말이에요, 군대 문화. 이게 혼내 문화예요, 제가 볼 때 혼내 문화. 다테마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 수직 구조가 쫙 군대에서 만들어지면서 혼내가 작동해서 만들어진 일본의 끔찍한, 사실은 학대 위계 구조거든요. 한국의 군대가 바로 요걸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 군국주의 군대 문화가 들어오면서 한국 군대도 그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그 군대 실상을 다룬 드라마들도 제가 아는 걸 뭐 DP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사실 우리 문화 아니에요. 군대 문화도 아니에요. 군대 문화라면 다른 나라 군대도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군대 그렇지 않아요. 일본 군대만 그래요, 한국 군대하고. 그러니까 한국군이 일본군 출신들이 만들어 놓은 부대다 보니까 일본군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었고, 일본군 복무자들이 일본 군대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한국군에. 차라리 미국 군대만 해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문화가 한국에 사실은 군대를 매개로 해서 군대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섰었으니까 전 사회에 퍼진 거죠. 일본도 그 전 사회를 그런 게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방송국에서 여직원 성상납을 요구하는 사건도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배타적인 태도, 또 선을 긋고 또는 심지어는 학대하는 태도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계속 강조한 바지만 사람은 원래 남들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갈등을 좋아하는 인간은 없어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살도록 강요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사람은 원래 타인들을 사랑하고 위해 주면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생존 문제도 해결하고 또 여러 문제도 해결해 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민족은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기초로 우리 공동체 기초에서. 근데 오늘날 인제 그런 것들이 너무 깨져서 다들 많은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고,
또 온갖 사회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한국 사회가 하루빨리 모두가 우리가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많이 같이 마음을 합치고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